나는 소년소녀가 서 있던 그 자리에 우두커니 서 있는다. 비에 흠뻑 젖었지만 따뜻한 온기가 남은 점퍼 하나로 은재는 자신이 살아있음을 느낀다. 파란 물줄기가 은재의 몸을 톡톡톡 두드린다. 이제 깨어나라고. 죽어있던 껍데기에서 나와도 좋다고 얘기하는 것만 같다. 비를 맞아서 추위에 몸이 덜덜 떨리지만 기분이 나쁘지는 않다. 적어도 몸을 떠는 일이 아빠 때문이 아니니까. 다른 이유가 생겼다는 것만으로도 은재는 다시 하루를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어른과 아이, 그 사이 어디쯤에서 고군분투하고 있을 우리들의 사춘기에 대해 책으로 이야기를 나누어 보는 우리들이 사랑하는 사춘기, 우사사 첫 회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시작하기 전에 먼저 이렇게 같이 모인 사람 누군지 자기소개부터 아주 간단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부터. 저부터 할까요? 저는 호프집 운영을 꿈꾸는 박 사장입니다. 네, 박 사장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차차입니다. 차차님. 네. 네, 저는 쿠키입니다. 쿠키님. 네, 저는 한량을 꿈꾸고 있는 냠냠쌤입니다. 와. 저희 이게 얼굴이 안 나오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너무 깜찍하잖아요. 쿠키 사장님 빼고는 다 너무 깜찍해가지고 네. 되게 잘 맞아요. 한량과 호프집과 쿠키와 한량이라고 할 걸 그랬어요. 그렇죠? 한량. 쿠키와 차님. 그죠? 네. 사장님 너무 최 사장님하고 비슷해서 최 되게 사장님하고는 안티팬 100만 양성되는 거 아니에요? 완전히 달라요. 단지 네. 여기는 그냥 뭐 이렇게 그쵸. 뭐 신자유주의 이런 거 상관없이 그럼요. 그냥 호프집 사장이 되고 싶은 선생이다. 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저희 방송 컨셉이 이렇게 사춘기, 성장, 뭐 불안한 삶, 그리고 따뜻한 세상 이런 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이런 어떤 컨셉에 맞는 책들을 위주로 해가지고 같이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인트로에서도 조금 낭독이 있었는데 책 제목을 박 사장님이 말씀해 주시고 간단히 이제 이 책을 추천해 주신 분이 사장님이셔서 네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우리가 볼 책은요. 행운이 너에게 다가오는 중이라는 책인데요. 이꽃님 작가의 책이에요. 그래서 보면 우리 서로에게 행운이 될 수 있을까 이런 거를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거든요. 이 소설의 화자는 행운이에요. 응? 행운? 막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 행운은 바로 뭐냐면 우리가 타이밍이나 운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행운의 여신이나 운명의 장난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바로 그 행운이에요. 근데 이 행운이 이야기를 이끌어 나가는 게 참 독특하죠. 근데 행운은 우리 사람들의 인생에 대해서 그 인생이 사람들을 막 좌지우지한다, 마구 장난을 친다, 불공평하다 이렇게 하면서 매일매일 툴툴거려요. 그렇지만 그 등장인물인 우영이, 형수, 은재, 지유의 곁을 맴돌면서 아이들의 인생을 굉장히 따뜻하게 바라보고 또 때로는 살짝 개입도 하면서 아이들을 응원해 나가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형수와 우영이 나오는데요. 이 아이들은 뭐 하나 잘하는 게 없어요. 그리고 좀 부족해 보여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되게 평범한 아이들인데 이 두 명의 아이들이 PC방에 갔다가 같은 반에 있는 그 존재감이 없는 아이예요. 이 은재라는 아이가 아빠에게 심한 폭력을 당하는 장면을 목격해요. 근데 이 은재는 자발적인 왕따고 그리고 어둡고 매일매일 까만색 가디건을 입고 다니는 아이예요. 그래서 다크나이트로 불리는데 같은 반이기는 하지만 관계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외면해도 되는데 이 형수와 우영은 모른 척하지 못하고 은재를 따라가서 이게 계속 관심을 가져요. 그런데 이제 그 와중에 그 반장인 지유한테 은재를 따라가는 걸 들키게 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 사건을 거치면서 지유도 은재의 상황에 대해서 알게 돼요.
근데 이제 이 은재는 어떠냐면 계속된 그 폭력과 세상의 무관심 때문에 굉장히 상처를 받고 지쳐버렸어요. 그래서 은재는 인생을 향해서 손 내밀 힘조차 없어요. 너무너무 무기력하게 지내요. 그리고 심지어 형우가 도와주려고 하지만 그 형우의 도움조차도 거부해요. 그렇지만 계속적으로 형우와 우영이, 지유 그리고 나중에 만나게 된 축구부 친구들 때문에 절망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희망을 갖게 돼요.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친구들 때문에 희망을 갖게 되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은재가 용기를 내서 축구를 하겠다는 걸 잡아요. 그것을 그래서 아빠한테 계속 폭력을 당하면서도 축구를 계속 하겠다고 아빠한테 얘기를 하고 나중에는 스스로 경찰서에 가서 신고를 하고 아빠의 폭력으로부터 벗어나요. 그래서 네. 여기까지 정말 숨도 안 쉬고 줄거리를 말씀해 주셔가지고 네. 혹시 선생님이세요? 네. 등장인물이 형수, 네. 우영이, 그다음에 은재, 지유 네. 이렇게 이 네 명의 아이들이 가장 네. 중심 인물이고 가정 폭력을 당하고 있는 학생이 은재인 거죠. 네. 네. 그런 모습을 목격하게 되고 형수와 우영이가 처음부터 손을 내밀었던 건 아니죠. 친구들이 조금 그렇죠. 네. 원래 처음에는 사실 형수와 우영이는 네. 이 은재가 그 자기 집에 창문을 뜯고 들어가거든요. 네. 그 모습을 보고 도둑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걸 찍어서 자기 유튜브에 올리겠다. 그래서 좀 수익을 내겠다. 이런 생각으로 그걸 사진을 찍으려다가 촬영을 하려다가 목격을 하게 된 거예요. 사실은. 그 상황을. 네네. 근데 행운이 이 아이를 형수와 우영이라는 아이를 되게 좋아하잖아요. 네. 왜 좋아하냐면 이 아이들은 좀 부족하고 또 다른 아이들에게 치기도 하지만 이렇게 좀 따뜻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원래부터. 아이들이. 네. 그 행운이라는 것은 이제 사람이 아니고 행운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그 행운인데 이제 이 책의 화자로 나오고. 그런데 네. 저는 우영이도 가정폭력을 당하는 중이라고. 맞아요. 그래서 우영이 얘기를 좀 잠깐 해볼까요? 근데 우영이는 공부 때문에 항상 엄마에게 심하고 모진 말들을 들어요. 그 우영이 마음을 아프게 하는 너무너무 뾰족뾰족한 말들. 그래서 우영이는 그런 상처들 때문에 자신감이 없고 주눅 들어있고 소심해요. 근데 그 옆에 항상 형우가 뭔가 큰 도움을 주진 않지만 큰 위로를 해주진 않지만 옆에서 계속 지켜주죠. 그리고 지우라는 반장도 작은 관심에서부터 시작해서 우영이와 이제 나중에 보면 사귀게 되는 사이로 발전하는데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지우가 그리고 형우가 우영이에게 그 사랑하는 법, 사랑받는 법을 알려주죠. 그래서 보면 아이들이 서로 이렇게 작은 관심으로 서로를 구원해주고 또 스스로 성장해 나가고 그런 모습이 잘 드러나요. 이 소설에서는. 맞아요. 민재는 굉장히 특수한 경우. 은재. 죄송해요. 은재는 굉장히 특수한 경우이고 우영이가 오히려 맞아요. 굉장히 공감을 많이 불러일으킬 것 같은 아이인데 근데 제가 알기로 제가 생각하는 사춘기라는 것은 부모의 세계가 보이기 시작하는 나이.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우영이에게 조금 더 초점을 맞추셨는데 쿠키님이 저도 사실은 읽으면서 당연히 은재가 주인공이고 은재의 문제를 다루고 있지만 우영이에게 자꾸 눈이 갔어요. 왜냐하면 주변에 굉장히 많이 흔하게 또 이제 사실은 부모님이 의도적으로 막 이렇게 폭력을 행사한다라는 건 아니지만 부모님이 막 그런 평상시 하는 행동이 아이에게는 이렇게 느껴질 수 있겠구나 싶은 굉장히 흔할 수 있는 그런 상처를 가진 중학생 아이일 수 있어서 저도 우영이한테 많이 이렇게 눈이 갔었는데 그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사춘기를 방금 전에 쿠키님이 그랬죠. 부모의 세계가 보이기 시작. 세계가 그러니까 나와 다른 그쵸. 세계로 인식하는 나를 감싸고 있던 그 부모의 세계가 보이기 시작하는 시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알 속에 있다면 저를 둘러싸고 있는 알이 하나의 세계인데 그건 부모가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조금
객관적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거리 두고 보기를 할 수 네. 있게 되는 그 시기가 사춘기가 아닌가라는 그래서 생각을 했거든요. 사춘기가 되면은 네. 나는 부모님처럼은 절대 안 살 거야 라든지 왜 저렇게 그쵸. 살까 저는 네. 왜 저렇게 네, 살까? 물론 이제 사람마다 다를 수 있는데 저는 그때 맞아요. 처음 진짜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 전에는 생각하거든요. 그냥 엄마니까 그쵸. 뭐 아빠니까 네, 당연하게 이제 그 룰에 맞춰서 살아가려고 했다면 이제 그걸 자기가 판단하려고 하는 시기, 판단하기 시작한 시기. 자기가 판단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고 네. 방금 또 차차님이 말씀하신 왜 저렇게 살까? 이거 한 번쯤 다들 부모님 보면서 생각했었을 것 같아요. 나는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 크면 뭐 이렇게 맞아요. 그런 게 약간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 근데 사실은 지금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기도 하지 않나요? 그렇지까지 사춘기는 그래서 계속 사춘기인 것 같아요. 안 끝나죠. 네. 맞아요. 그냥 그런 고민과 갈등은 항상 일어나는데 이제 성인이 돼서부터는 사회적인 기대 때문에 이제 뭐 그냥 아닌 척도 하고 정리된 내 생각이 정리된 것처럼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은 그게 이제 그대로 노출이 되다 보니까 순수해 보이기도 하고 사랑스럽고 그래서 이 행운이 화자가 그런 어떤 어설픈 굉장히 어설프게 자기 감정이 막 노출되고 있는 요 아이들에 대해 되게 시선이 따뜻하잖아요. 이 책에서 그런 따뜻한 시선이 전 너무 좋더라고요. 저는 근데 또 되게 이 소설에서 흥미로웠던 부분이 아이들한테는 따뜻한데 화자 자체는 굉장히 냉소적이라고 할 만큼 사회에 대해서 믿지를 않잖아요. 맞아요. 어른들이 얘네들을 구해줄 거라든지 뭐 상황이 그런 믿음은 자연스럽게 버려라. 좋아질 거라든지 그런 게 전혀 없고 어쨌든 아이들 스스로 이렇게 이끌어 나간다는 게 되게 특징적인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인생이라는 녀석을 믿지 않는다. 이제 뭐 그렇게 하죠. 인생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이죠. 맞아요. 굉장히 툴툴거리고 막. 우리 다시 우영이 얘기로 잠깐 돌아가 보면 그러니까 은재는 굉장히 심한 그 육체적인, 신체적인 폭력을 당하는 거고 우영은 이제 정서적인 폭력을 당하는 건데 저는 이제 이거를 좀 부모님들은 내가 폭력을 행사했다라고 전혀 생각하지 못하잖아요. 그리고 오히려 사랑이다. 너에 대한 관심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우영의 엄마도 이 소설에서 보면 내가 너 잘 되라고 하는 거지. 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정서적 폭력과 사랑을 어떻게 부모님들은 어떻게 조절해야 될까. 그런 생각도 많이 했어요. 이걸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 제가 최근에 좀 저 나름대로는 내면적으로 충격이었는데 제가 지난 몇 달간 영국문화원에서 하는 회화반을 들어요. 하는데 거기에 주제가 한번 아동에 대한 주제를 한번 다뤄서 이제 다른 사람이랑 식당에 갔을 때 아이를 우리가 통제하기가 어렵다. 컨트롤이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선생님이? 다른 사람이. 다른 사람이? 네. 그렇게 하고 저도 저희 아이를 얘기를 하면서 make라는 단어를 썼어요. 내가 걔를 어떻게 그러니까 I make her 근데 그때 선생님이 듣고 있다가 한국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굉장히 신기한데 왜 아이를 컨트롤하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텔이라고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걔한테 말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왜 걔를 컨트롤한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다고 하고 제가 걔를 조용하게 하라는 것도 조용하라고 말하는 거지 제가 그렇게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약간 충격이었는데 그 이유가 이렇게 사고방식이 자체가 다르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단어 선택에서부터. 우리나라는 좀 자녀들은 부모의 소유물이다라는 게 굉장히 강하죠. 내 통제권 안에 있다. 내가 해야 한다. 그렇죠. 그런 문화 속에 있으니까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런 말도 나오고 내가 이건 사랑이야 이렇게 하면서 애들에게 정서적으로 이렇게 그렇죠. 그렇죠. 모진 말도 많이 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도 그거에 많이 젖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방금 전에 사춘기가 어떤 것인 것 같냐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도 엄마의 세상과 나의 세상을 약간 분리해내는 그 지점이라고 생각했잖아요. 근데 사실은 사춘기가 자기 정체성에 대해 고민하고 그러니까 자기한테 집중을 해서 자기의 변화를 느끼고 뭐 신체적인 정신적인 변화를 느끼면서 자기의 정체성이나 앞으로 미래에 대한 혼란이나 불안이나 이런 걸 경험해 나가는
그 시기가 사춘기다라고 인식하기보다는 약간 그 부모로부터 벗어나거나 부모의 세상을 거부하거나 이게 사춘기 시작이라고 우리도 인식하고 있는 거 보면 이게 그 부모의 통제권이라는 게 우리의 이미 문화나 의식 속에 많이 이렇게 잠식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맨 처음 태어나서 사회화 될 때는 부모가 가르쳐주는 대로 사회화가 되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처음 맞이하는 세계는 부모님이 함께 있는 그 세계이고 안내해주는 사람이 부모님이라는 것은 이제 어쩔 수 없는 그 세계를 깨고 나와야 되니까. 깬다기보다는 세계가 확장되면서 부모의 세계가 그중 일부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리를 두게 되고 그걸 판단하게 되고 예, 이렇게 좀 객관적으로 보려고 하고 이런 그 과정에서는 여태까지 부모의 세계가 전부라고 알고 있다가 그게 여럿 중에 하나라는 걸 알게 되면 대화가 시작이 되는데 여태까지의 대화 방식과는 다른 대화 방식이 이제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좀 더 통제적인 부모님한테는 반항이라고 받아들여지기도 하고 뭐 이렇게 되는 게 아닌가 싶었어요. 아무래도 그죠. 원래는 다 네네 하고 수긍하고 내 얘기를 다 잘 따랐는데 이건 왜 그래요? 전 아니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이렇게 하면 이제 좀 통제적인 부모 아니 이게 반항을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렇죠. 본인의 의견이나 이런 거를 드러냈을 때 이제 대화가 시작될 수 있는 건데 처음이니까 저희 부모도 조금 시간이 필요해요. 맞아요. 부모들도 그 아이들의 그 변화 과정을 짐작하고 뭐 이렇게 준비하는데 사실은 되게 어려운 게 사실이에요. 아이들 이렇게 막 아이들 이해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부모님이어도 현실적으로 닥쳤을 때 그게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잘 모르기도 하고 여기서 사실 형수 엄마는 굉장히 좀 이상적인 사춘기의 엄마이잖아요. 그렇죠. 거리감을 두고. 네, 거리를 두고 아이를 지켜보고 그리고 책 중간에 이제 그런 것도 나와요. 이제 사실은 되게 그러니까 무심한 척하지만 캐묻고 싶은 마음을 꾹꾹 참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형수 엄마가. 그래서 이제 너를 꼭 껴안고 이제 그대로 있어달라고 말하고 싶지만 그러면 네가 도망갈까 봐. 맞아요. 네, 그 부분이 저는 이제 되게 약간 부모의 입장으로서는 울컥하는 부분이더라고요. 근데 그 부모에게도 너무 어려운 일인 거예요. 사춘기 아이들을 그렇죠. 대하는 게. 그래서 그리고 이제 어떤 게 이상적인지는 알지만 그게 현실에서 예를 들어서 애가 계속 이제 뭐 핸드폰을 밤늦게까지 보고 있고 이러면 우리가 막 현실에서는 사실 우영의 엄마처럼 되기가 너무 훨씬 쉽죠. 네, 그래서 그게 계속 각성의 상태에 있지 않는 한은 우리도 모르게 쉽게 굉장히 아이를 정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컨트롤하려는 그런 상황으로 자꾸 가게 되는 그렇죠. 여기서 그래서 보면 우영의 엄마 아빠 모습 보이죠. 그리고 형수의 엄마 아빠. 형수의 엄마 부모님이 좀 이상적이긴 하죠. 네, 이상적이죠. 그리고 은재의 엄마 아빠는 폭력을 쓰고 엄마는 사실 은재를 버리고 도망을 갔잖아요. 그렇죠. 극단적인 굉장히, 가장 안 좋은. 네네네. 그래서 부모의 모습도 그래서 어른의 모습도 같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죠. 사실은 청소년 소설이나 성장 소설을 저는 이제 그 아이들을 위해서라고 생각하고 읽기 시작했지만 읽다 보면은 제가 도움을 받거나 생각하는 장면들이 굉장히 너무 많아요. 많죠. 네. 그래서 어른들 혹은 이렇게 부모님들 사춘기 아이들과 함께 지내는 그런 부모님들이 읽으면 진짜 좋겠다라고 생각한 적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제 보면 보통은 굉장히 좀 부정적으로 많이 나와요. 부모님들이나 그 소설에 나오는 어른들의 모습이. 맞아요. 그게 좀 속상하죠. 네, 그래서 좀 더 좋은 어른이 많아져야겠구나. 좋은 어른이 되어야겠구나. 우리 이런 책임이기도 생각도 굉장히 하고. 많이 해요. 맞아요. 저는 굉장히 크게 그러니까 청소년 소설은 어떤 식으로 흘러가지라는 게 저도 이제 많이 이제 제 경험을 토대로 이렇게 구성을 자꾸 예측했던 것 같은데 그 예상에서 조금 빗나가면서 저에게 조금 신선하게 다가왔던 부분이 한 두 군데가 있는데 화자가 행운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어른들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있어서 뭔가 행운이 얘한테 도와주거나 아니면 이제 어른들이 각성을 하거나 뭔가 이런 장면이 나오려나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사실은
그 제가 놀랐던 두 군데 다 행운도 짐작하지 못했던 아이들의 행동. 그 다음에 마지막에도 결국엔 어른이 아니라 아이 스스로가 자기를 구해내는, 그러니까 수렁에서 이렇게 구해내는 그 행동에 이제 결국에는 초점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장면이 이 책에서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인트로 낭독에서 이제 나는 그 자리에서 우두커니 서 있었다. 라는 게 사실 행운의 나레이션이잖아요. 그래서 행운도 짐작하지 못했던 그 상황, 아이들의 행동, 그게 되게 희망적으로 보여서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 소설에서 같이 생각해 볼 부분이 저는 뭐냐면 이렇게 도움이 필요한 순간 도와줘야 하는가. 이거 굉장히 저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형우나 우영이나 어쨌든 도와줘야 되는데 어떻게 할 줄 몰랐다가 작은 관심을 가지고 그게 그 작은 관심이 은재에게는 결정적인 도움이 된 거잖아요. 근데 이 소설에서 보면 사실 누군가를 도와주는 게 같이 지옥에 빠지는 순간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부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근데 작은 관심이든 작은 도움이든 도와줄 때 선뜻 못 도와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도움을 진짜 이렇게 마음껏 도와줄 수 있을까? 나라면 도와줄까? 그런 생각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도 여기 나오지만 사실은 이제 무관심 하잖아요. 근데 맞아요. 당연히 처음부터 그러시는 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제 교사할 때도 정말 도와주고 싶은 애들이 많지만 내가 끝까지 얘를 책임질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말씀하신 그런 지점이 굉장히 고민스러운 부분인 것 같아요. 도와줘도 될까? 내가 도와줬는데 더 상황이 나빠지면 어떻게 되지? 이런 경우도 많거든요. 여기에서 제가 생각했던 것은 도와줬을 때 그 사람은 도움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네, 제가 도와줄 수 있는 건 사실 저도 타자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죠. 네, 제가 할 수 있는 한계가 있고 다른 사람들도 할 수 있는 한계가 있는데 그걸 수렴해서 자기가 일어설 수 있는 힘으로 삼는 거는 결국 은재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은재가 도움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사실 그게 저는 더 초점 이게 읽을 때 그런 생각을 더 많이 하였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은재는 도움을 받을 수 맞아요.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준비가 된 거죠. 그랬을 때 친구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이제 도와주러 온 것을 다 수용하고 자기가 자기 스스로 이것을 활용해서 하나의 사람으로 힘을 갖게 되는 거. 근데 그 은재가 도움을 받을 준비가 되기까지 사실은 그 전당에 그러니까 그 관심이나 이런 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정말 은재가 여러 번의 상처를 겪고 문을 닫았는데 그 말이 맞아. 그런 마음의 준비를 하기까지는 주변에서 맴돌던 친구들, 그러니까 적극적인 도움은 사실은 뭐 중학교 아이들이 할 수 있는 한계가 있고 어른이 돼도 우리는 사실 겁이 나잖아요. 누군가에게 그럼요. 손을 내미는 게 사실은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왜냐하면 이게 도움이 될지 상처가 될지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 많고, 그렇지만 그냥 주변에서 맴돌고 있는 것 자체만으로 그 사람이 결정을 할 수 있으니까 조금 더 힘을 내고 그 손을 잡거나 혹은 자기가 뿌리치더라도 뭔가 그런 실마리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계속 주변에서 맴돌잖아요. 아무것도 못하지만 그게 저 너무 좋더라고요. 그 옆에 있어주는 거. 그래서 이제 이 작가는 또 이 소설에서 전체적으로 작은 관심이라도 굉장히 필요하다. 그게 바로 행운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참 그런 작은 관심 주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게 소설이기 때문에 어쨌든 긍정적인 설정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중 하나가 은재가 굉장히 자립심이 큰 아이라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도움의 손을 내밀었을 때 거기에 굉장히 의존하거나 기대려고 해서 도와주는 사람을 지치게 만들 수도 있거든요. 그건 생각해보지 못한 지점이네요. 근데 이 너무 이야기가 의존해서? 이 이야기가 이렇게 흘러갈 수 있는 것은 은재가 굉장히 자기를 스스로 일으키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아이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셨구나. 네. 저는 은재가 많은 상처를 받아서
그런 힘이 없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스스로의 의지보다는 상처를 받아서 거부를 한 거지, 무기력에 빠진 거지, 스스로 일어나려고 해서 그렇게 됐다고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다른 사람들이 상처를 계속 줬기 때문에 누구 하나에 완벽히 의존할 수는 없다는 걸 깨달은 거죠. 근데 이게 얼마 전에 제가 그 친구랑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래서 도움을 주는 거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이 책은 아니었는데도 이게 도움을 주고 그 사람을 이제 책임은 아니지만 그게 내가 어느 정도까지 지속해서 지치지 않을 수 있는가. 그랬을 때 이제 그 친구가 사실은 마냥 받고 있으면 어떡하냐. 자생할 궁리를 해야지라고 맞게 말을 했는데 저는 또 그게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생할 궁리를 하기까지를 우리가 어떻게 가늠할 수 있지.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가진 상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힘,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내 기준으로 판단할 것 같아요. 결국에는 야, 이 정도 내가 관심 갖고 도와줬으면 일어날 때도 이제 되지 그만 징징대고 이제는 네가 좀 힘을 내야지라고 하는 것도 결국엔 내 판단이어서 그런 거를 내가 할 수 있을까? 그 판단을. 근데 또 내가 그렇다고 지치지 않을 순 없죠. 지치죠. 당연히 도와주고 계속 나에게 누군가가 의존한다면.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결국 개인에게만은 맡길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아이가 친구들의 사랑이나 주변인의 관심 이런 것만으로는 충분히 해결되지 않고 혼자 일어날 힘이 계속 생기지 않는다면 그 아이는 이제 한 개인이 그것들을 다 일으켜줄 수 있는 상태는 아닐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경우는 좀 약간 이제 사회적인 도움이 같이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이제 그런 어떤 이제는 좀 일어나야 되지 않니라는 말은 조금 더 천천히 해줬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는 거죠. 이 소설에서는 그래서 뒷부분에 최 감독 집에 가겠냐, 시설로 가겠냐, 뭐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을 때 이 아이가 컨테이너에 잠깐 있겠다고. 축구장 컨테이너에 잠시 머물죠. 네, 그렇게 머물겠다고 이렇게 됐어요. 근데 저는 그게 캐릭터의 성격을 굉장히 잘 보여주는 방향성이라고 생각을 했고 지금 가지고 계신 그 의문은 우선 이 소설은 퀘스천 마크로 남겨둔 거죠. 그렇죠. 네. 이 소설에서 그걸 저는 관련해서 얘기하고 싶은 게 청소년 자살 문제인데 이 작가의 말을 보면은 그 부분 굉장히 인상 깊었는데 이 결말을 보고 사람들이 판타지라고 했다. 이제 결말은 이제 은재가 어쨌든 자기의 힘으로 이제 벗어나는 이야기잖아요. 경찰서에 가죠. 근데 이거를 판타지라고 하는 그 어른들이 너무 이제 씁쓸했던 거죠, 작가는. 근데 실제 이런 아이들이 많을 뿐더러 은재는 어떻게 보면은 그래도 이제 구원을 받은 케이스라면은 대부분의 많은 아이들은 또 자살로 생을 마감하게 되잖아요. 자살로 생을 마감하기도 하고 학대로 어쩔 수 없이 마감하는 경우도 많죠. 저는 그래서 이거를 다 읽고 든 생각은 이제 아시다시피 우리나라가 청소년 자살률 굉장히 높고 특히 여성 청소년이 또 심각한 문제가 있더라고요. 왕따나 이런 문제도 여성 청소년한테 조금 더 이제 심각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저는 그래도 제발 어른 될 때까지는 살았으면 좋겠다. 모든 진짜 청소년 아이들한테 그게 엄청 얘기해주고 싶어요. 네, 얘기해주고 싶었고 왜냐하면 저도 굉장히 힘들었을 때가 있었고 저는 이제 집안에서도 뭔가 경제적으로도 아니면 이제 여러 문제가 있어서 정말 죽고 싶다는 생각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살아서 지금은 정말 너무 행복하고 차를 2대 몰아요. 정말요? 그래서 차차님이군요. 그런 뜻이었구나. 갑자기 차차님 심각한 얘기하다가 멋져요. 그래서 저는 지금 제가 살아있는 어떻게든 것이 살으라는 거죠. 너무 좋고 근데 청소년이 할 수 있는 것과 성인이 되었을 때 자기가 또 자기 삶을 개척해 나갈 수 있는 것은 정말 범위가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저는 지금 우리가 이제 청소년 여러분들이 이걸 들으실지도 모르겠지만 정말 무조건 20살까지는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게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끝에서 판타지다라고 하는 분들 조금 좀 시니컬하게 반응을 하시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거를 청소년들이 읽고 여기에서 이제 끝에서 주는 어쨌든 내가 나를 지켜야 된다라는 메시지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대단하게 막 힘을 내고 일어서는 게 아니라 결국 나 자신은 내가 지켜야 되는 존재다라는 그 깨달음이나 인식만으로도 차차님이 말한 것처럼
성인이 될 때까지 견뎌낼 수 있는 거잖아요. 내가 어떻게든 견뎌야지. 나를 그래서 그 반장이 말하잖아요. 자기는 끝까지 물고 늘어질 거라고. 맞아. 그거 네. 너무 진짜 그래서 감동적이었어. 반장 캐릭터가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그 지유 네. 타노스라고 불리는. 네. 저 처음에 남자인 줄 알았어요. 타노스라고 해서. 근데 네 진짜 그 캐릭터 자체가 용감하죠. 그 대사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네. 나 같으면은 끝까지 물고 늘어져서 어떻게든 내가 내 삶을 살 거다. 근데 지유는 그게 성공했던 성공 경험을 가지고 있는 아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자기가 스스로를 보호했을 때 딱 보호가 된 경험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누구로부터라도 나를 보호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있는 거죠. 근데 반면 은재는 그렇지 않잖아요. 자기가 스스로를 어떻게 성공한 경험이 없죠. 선택하고자 했을 때 내 인생에 대해서 어떤 선택을 내리고자 했을 때 그게 좌절되는 경험을 너무 많이 해서 그렇지 못했던 점이 이 둘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근데 너무 현실은 가혹하니까. 아, 그쵸.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이 결말이 환타지다 이런 말을 하시는 것 같아요. 실제로도 보면 너무나 많은 사건들이 있고 진짜 뭐 입에 담지 못할 정도의 참혹하고 그런 일들이 너무 많잖아요. 현실에서는. 아, 그래서 참 안타깝고. 근데 우리 아이들한테만 힘을 내라. 너 잘 살아라 이렇게 하기만도 그런 어렵죠. 말을 하는 것조차도 네, 어려워요. 어려워요. 네. 맞아요. 우리 할 얘기들이 좀 많이 다 나온 것 같아요. 그쵸? 맞아요. 네. 네. 행운이 너에게 다가오는 중이라는 이꽃님 작가의 소설을 오늘 얘기해 보았는데요. 우리 이 책 너무 재밌게 잘 읽었어요. 그래서 아이들도 부모님들도 한 번쯤은 읽어봐 주시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첫 회에 다루게 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 책에 대해서 그냥 간단히 한마디씩 하고 끝낼까요? 네, 네. 좋아요. 저 네. 먼저 할까요? 네네. 네. 일단 너무 재밌다. 아, 그리고 재밌다. 따뜻한 시선이 너무 좋다. 좋다. 두 마디나 하셨어요. 그래요? 저는 네 우리 청소년 우리 어린이들 아니 어린이 이거 취소해 아닙니다. 주세요. 네 무조건 살아남아라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네. 저는 이걸 읽으면서 느낀 거는 굉장히 설정이 잘 돼 있는 소설이다. 그래서 읽었을 때 느낀 점이 풍부하게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구조적 분석 역시 전문가다운. 저는 사실 처음에 약간 빡하고 온 문구가 있었어요. 용기를 가지는 건 어렵지만 비겁해지는 건 쉽다. 우리 쉬운 길로 가지 맙시다. 네, 그렇게 좋아요. 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네, 마무리 짓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